첫 번째 사연. 내 아이 성적이 갑자기 떨어졌다. 나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다. 그 많은 욕심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을 뽑으라면 단연 자식 교육에 대한 집착이었다. 아이가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나무가 스스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적당한 거리를 두고 기다려야 했는데 나는 너무 조급한 나머지 뿌리 바로 옆에 과한 걸음을 들이부어 오히려 나무를 시들게 만드는 실수를 저질렀다. 아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즐기고 무엇에 소질이 있는지 제대로 살펴볼 생각은 하지 않았다. 오로지 공부만이 전부인 양 강요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공부가 전부가 아님을 알면서도 그것 외에는 아이의 어떤 것도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아이의 말은 모두 핑계와 변명으로 치부했고 나름의 생각을 꺼내놓는 아이의 의견은 번번이 묵살했다. 오직 내 고집만이 옳았다. 게임을 하고 친구들과 문자를 주고받으며 노는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보려는 노력 대신 나는 잔소리와 꾸짖음으로 일관했다. 귀가 닳도록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도 아이의 내면은 들여다보지 않았다. 방학이 되어 확인한 아이의 성적은 바닥이었다. 그 순간 나는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기보다 아이에 대한 배신감과 좌절감에 사로잡혀 감정을 폭발시키고 말았다. 나는 나름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고 가사일과 바깥일을 병행하며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해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내가 어릴 적에는 공부할 여건조차 없어서 학교가 끝나면 곧장 집안일과 들이를 해야 했다는 아이와는 전혀 다른 시대의 이야기를 들이밀었다. 지금 아이가 살아가는 현실이 나의 어린 시절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 채 다그치기만 했다. 그렇게도 분이 풀리지 않았다. 결국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말을 내뱉었고 손에 잡히는 것으로 아이를 마구 때렸다. 회초리가 부러질 때까지 아이의 온몸에 체벌을 가했다. 저조한 성적에 대한 분노는 학원 탓으로 이어졌고 나는 당장 모든 학원을 끊어버렸다. 그동안 학원비를 쏟아부은 것이 헛돈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를 학원에만 맡겨두면 공부가 저절로 해결될 거라 믿었던 나의 안일함은 인정하지 않은 채로 한바탕 폭풍이 지나고 기절한 듯 쓰러져 잠든 아이를 바라보았다.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자는 아이의 팔과 다리에는 회초리 자국이 길게 줄줄이 나 있었다. 멍들고 부어오른 가냘픈 몸에 연고를 바르며 나는 혼자 굵은 눈물을 흘렸다. 공부가 인생의 전부인 양 강요하고 또 강요한 결과가 이것이었다. 아이의 몸에도 마음에도 쉽게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기고 만 것이다. 왜 아이가 스스로 느끼고 깨달을 때까지 믿고 기다려주지 못했을까? 왜 아이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여유를 갖지 못했을까? 내 욕심이 어쩌면 아이를 공부로부터 더 멀리 도망치게 만들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뒤늦게 릴려들었다.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제는 내 안에 가득 찬 욕심을 비워내고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따뜻한 눈으로 지켜봐 주어야겠다. 내일 아침부터는 아무 말 없이 그냥 다정한 미소로 아이를 안아주겠다. 두 번째 사연. 이웃집 베트남 세대. 오랫동안 다니던 직장을 둘째 아이를 임신하면서 잠시 쉬게 되었다. 막상 일을 그만두고 나니 슬리퍼를 끌고 부스스한 머리로 찾아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웃 하나 없다는 사실이 새삼 실감났다. 아파트 게시판에 임신 중인 분들 서로 정보도 나누고 친하게 지내요라는 쪽지라도 붙여놓고 싶을 만큼 외로웠다. 그러다 보니
엘리베이터나 복도에서 마주치는 아기 엄마들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네는 버릇이 생겼다. 잔뜩 부른 배를 내밀고 눈으로는 외롭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아이가 참 예쁘다며 말을 붙였고 오후에 산다고 놀러 오라는 말도 먼저 꺼냈다. 하지만 찾아오는 사람도 먼저 오라고 손짓해 주는 사람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엘리베이터 앞에서 눈이 유난히 예쁜 여자아이를 할머니와 함께 만났다. 반갑게 웃으며 아는 척을 했더니 아이는 할머니 뒤로 쏙 숨어버렸다. 할머니께도 부른 배를 보여드리며 인사를 건넸지만 할머니는 그저 빙긋 웃으실 뿐이었다. 다음 날 엘리베이터에서 다시 그 아이를 만났고 이번에는 옆집에 사는 새댁이라고 먼저 소개하며 어디 사시냐고 여쭤봤다. 할머니는 서툰 한국말로 시포에 산다며 놀러 오라고 하셨다. 나는 그 길로 과일을 한 봉지 들고 할머니를 따라 집으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할머니의 딸인 듯한 젊은 새댁이 100일이 조금 지났을까 싶은 아기를 안고 맞아주었다. 새댁은 부른 배와 편한 차림새를 보더니 표정이 금세 부드러워지며 들어오라고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며 친해진 그녀의 이름은 수진, 베트남 출신이었다. 유치원에 간 딸아이와 침대에 누운 아들을 소개해 주었는데 아이들이 정말 예뻤다. 할머니는 수진의 친정어머니로 이번에 둘째 아이를 낳은 수진과 곧 출산을 앞둔 여동생의 산후조리를 도와주러 베트남에서 건너오셨다고 했다. 그렇게 이웃이 생기니 참 좋았다. 서로 오가며 작은 아기 옷도 챙겨주고 장난감도 건네주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수진이 우리 집에 오지 않고 찾아가도 집이 비어있는 날이 이어졌다. 나중에 할머니를 통해 수진이 일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할머니와는 말이 잘 통하지 않아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계가 있었고 나는 다시 짝을 잃은 기러기처럼 혼자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한 번은 짜장라면이 먹고 싶었는데 혼자 먹기가 싫어서 세 봉지를 들고 할머니 댁으로 갔다. 같이 끓여 먹자고 보여드렸더니 할머니는 활짝 웃으시며 냉장고에서 반찬통을 꺼내 한 숟갈 떠 주셨다. 술 냄새가 확 풍기는 쌀 발효 음식이었는데 알고 보니 베트남에서 임산부가 순산을 위해 먹는다는 음식인 것 같았다. 한 숟갈 받아 먹었더니 너리가 핑 돌아서 못 먹겠다고 하고 밥을 먹자는 몸짓을 했다. 그랬더니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며 배불러 하셨다. 배가 부르시다니 그럼 밥은 안 드시겠구나 싶어 멍하니 앉아 있었더니 입에 맞지도 않는 베트남 과일과 과자를 가져다 주셨다. 결국 나는 짜장라면을 차마 다시 들고 나오지 못한 채 집에 돌아와 솥을 끌어안고 혼자 밥을 먹었다. 그렇게 수진을 보지 못하고 지내던 어느 날 아침 초인종 소리가 났다. 문을 열었더니 수진이 헬쓱한 얼굴로 서 있었다. 아침 일을 마치고 왔다며 춥다는 말을 반복했다. 얼른 들어오라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월급은 이것저것 공제하고 나면 17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 손에 쥔다고 했다. 남편도 비슷하게 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지는 힘들다고 머릿속이 복잡하다고 기운 없이 털어놓았다. 올해 딸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남편은 교육에 전혀 관심이 없고 당뇨가 있으면서도 술과 담배를 끊지 않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다고 했다. 가져다주는 생활비는 50만 원. 첫 아이를 낳았을 때는 그나마 도움이 됐는데 둘째를 낳고 나서는 그마저도 없다고 했다. 수지는 베트남에서 공부를 잘했고 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형편이 어려워 19살에 얼굴 한번 본 남자와 결혼해 지금 29이 될 때까지 살아왔다고 했다.
남편과의 나이 차이는 18살. 이제는 너무 지친다고 딸만큼은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어서 그 아이 하나 보고 버틴다고 했다. 오는 3월이면 친정어머니가 돌이 된 작은 아들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돌아간다는 말도 했다. 아직 어리니 잠시 떨어져도 괜찮을 거라고, 본인은 돈을 더 벌어야 한다고. 57kg이었던 몸이 지금은 43kg이라며 손을 내밀어 보였다. 가느다란 손이 내 반만 했다. 지쳤다는 말에 뺨을 어루만져 줬더니 눈가가 촉촉해질 뿐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이미 많은 것을 체념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나는 10살 연상의 언니로서 어린 시절 아버지의 무심함과 폭력으로 힘들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 시절 원망의 말을 쏟아냈던 내 사춘기가 겹쳐 보였다. 수진이 안쓰러워서 딸아이가 학교를 마치면 우리 집으로 보내라고, 숙제와 공부는 내가 봐주겠다고 했다. 이국 땅에서 한 남자만 믿고 살아온 여자가 있다. 그 여자가 낳은 아이들은 그 남자의 아이이기도 하다. 세상의 모든 남편들이 아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버티는지 한 번쯤 가만히 들여다봐 주었으면 한다. 3번째 사연. 엄마에게 책 선물. 누구에게나 오래도록 가슴 한켠에 남아 두고두고 떠올리게 되는 순간이 있다. 대단한 사건이 아니어도 좋다. 어떤 날은 아주 작고 소박한 장면 하나가 평생의 기억이 되기도 한다. 나에게도 그런 날이 있었다. 평소 책 읽기를 좋아해서 동네 도서관을 자주 드나들던 나는 지난 여름 도서관 입구 게시판에서 독후감 공모전 안내문을 발견했다. 특별한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대단한 자신감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냥 왠지 모르게 마음이 이끌렸다. 글을 쓰는 동안 오랜만에 무언가에 집중하는 느낌이 좋았고 결과는 크게 기대하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 후 뜻밖에도 일반부 장려상을 받게 되었다는 연락이 왔다. 대상과 우수상에 이어 3번째로 주어지는 상이었지만 학창 시절에도 한 번 받아본 적 없던 독후감 상장을 30 중반의 나이에 단상에 올라가 직접 받아드는 기분은 참으로 묘하고 새로웠다. 손에 쥔 상장이 낯설어서 한참을 내려다보았다. 상장과 함께 따라온 문화상품권 5장이 나를 더욱 흐뭇하게 했다. 내 손으로 쓴 글이 만들어낸 결실이라 그런지 그냥 써버리기가 아까웠다. 한참을 고민하다 읽고 싶었던 책을 한 권 고르고 나머지는 소중한 사람에게 책을 선물하는데 쓰기로 마음먹었다. 매년 챙겨드리던 시어머니 생신 선물로 책 한 권을 고르고 나니 문득 친정어머니가 떠올랐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시장 한편에 이 역할을 놓고 하루도 빠짐없이 장사를 하시는 어머니의 모습과 책이라는 단어는 솔직히 잘 어울리지 않았다. 하지만 내 힘으로 받은 상권으로 산 선물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컸고 무엇보다 내 마음을 조용히 전하고 싶었다. 그래서 도서 평이 좋았던 책 한 권을 골랐다. 책이 배송되기 전에 먼저 도서관에서 빌려 읽어봤는데 어머니의 고향 말투와 비슷한 사투리가 구수하게 담겨 있었고 딸이 엄마에게 느끼는 복잡하고 따뜻한 감정들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다. 읽는 내내 어머니 생각이 났다. 잘 고른 것 같았다. 책을 어머니께 건네드리면서도 속으로는 걱정이 앞섰다. 장사로 하루를 꽉 채우시는 분이 이걸 끝까지 읽으실 수 있을까? 하지만 그런 내색은 하지 않고 그냥 한번 읽어보시라며 슬며시 책을 밀어드렸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 시장에 볼 일이 생겨 들렀다가 어머니 얼굴이나 잠깐 보고 가야겠다 싶어 어머니가 장사하시는 자리 쪽으로 걸어갔다. 그런데 멀리서 보이는 어머니의 모습이 뭔가 달랐다. 리어카 옆에
작게 웅크리고 앉아 무언가에 눈을 고정하고 계셨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바로 내가 들인 그 책이었다. 주변에 사람이 오는 줄도 모르고 책에 빠져 계셨다. 어머니 하고 부르자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재빨리 책을 접어 뒤로 감추셨다. 그러다 내 얼굴을 확인하고는 긴장을 풀며 웃으셨다. 아이고, 아버지인 줄 알고 놀랐다고, 장사 안 하고 책 본다고 하실까 봐 얼른 숨겼다고 하셨다. 그러면서 책을 벌써 다 읽었다고, 읽다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다고 하셨다. 지금은 옆에서 같이 장사하는 아줌마랑 책을 바꿔 읽고 있는데 그것도 재미있다고 수줍은 듯 책 읽은 감상을 이야기하셨다. 그 순간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가난 때문에 초등학교도 겨우 마쳤다며 씁쓸하게 웃으시던 어머니의 얼굴. 그리고 어릴 적 집에서 신문을 받아볼 때면 연재 소설 페이지를 빠짐없이 찾아 읽으시던 어머니의 모습. 그 기억이 왜 이제야 떠오른 것일까? 장사하는 어머니, 고단한 어머니의 모습만 기억하고 있던 내 자신이 새삼 부끄러워졌다. 삶에 치여 잠시 묻어두었을 뿐 어머니는 늘 무언가를 읽고 싶어 하고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다. 책을 들키지 않으려고 후다닥 감추던 어머니의 그 손짓이 딸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어머니는 아마 모르실 것이다. 나도 그 순간이 되어서야 비로소 알았다. 이제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어머니 곁에서 함께 시장을 지키고 계신 아버지께도 책을 선물해 드리려 한다. 아버지는 분명 어머니가 보지 않는 틈에 조용히 그 책을 펼쳐 드실 것이다. 다 읽고 나서도 아무 말씀은 없으시겠지만 그것으로 충분하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들이 있으니까. 4번째 사연. 엄마와 붕어빵 장사. 나는 붕어빵을 파는 예쁜 엄마의 막내딸이다. 엄마가 붕어빵 장사를 시작하신 것은 3년 전 일이다. 매일 아침 8시 반이면 포차 문을 열고 저녁 7시가 되어서야 짐을 챙겨 집으로 돌아오신다. 처음 붕어빵 장사를 하겠다고 하셨을 때 나는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다. 설마 진짜로 하시겠어 싶은 마음 반, 붕어빵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내가 공짜로 실컷 먹을 수 있겠구나 싶은 마음 반이었다. 엄마의 수고로움 같은 것은 머릿속에 들어올 자리가 없었다. 한마디로 아무 생각이 없었다. 그러다 며칠이 지났을까 수업을 마치고 엄마와 함께 집에 가려고 처음으로 엄마가 일하시는 붕어빵 포차를 찾아갔다. 멀리서 포차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이상하게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아무 이유 없이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 같았다. 손님이 몇 명 있어서 밖에서 잠시 기다리기로 하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서 있었다. 그때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었다. 길가에서 장사한다는 이유로 함부로 내뱉는 말들, 엄마보다 한참 어려 보이는 사람이 거리낌 없이 놓는 반말, 바쁜데 왜 이렇게 느리냐며 가그치는 목소리. 그 소리들이 하나하나 귀에 꽂혔다. 속이 뒤집혔다. 붕어빵만 맛있게 만들어서 드리면 되는데 왜 우리 엄마가 나이도 어린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들으며 돈을 벌어야 하는지 억울하고 화가 났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꾹 참았다. 그날 이후 마음이 달라졌다. 방학이 되자마자 엄마 손을 꼭 잡고 함께 출근했다. 엄마 곁에서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었다. 엄마는 혼자보다 둘이니 손님이 몰려도 한결 낫다고 하시며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다고 도리어 나를 다독이셨다. 양말을 3켤레씩 겹쳐 신어도 발끝부터 스며드는 냉기는 어쩔 수 없었다. 온종일 서서 붕어빵 틀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허리도 아프고 손도 고봤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힘들다는 생각보다 행복하다는 감정이 먼저였다.
사랑하는 엄마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추위도 피로도 견딜만 했다. 그 시간들이 나를 많이 바꿔놓았다. 아르바이트 한 번 변변히 해본 적 없으면서 돈의 무게를 모르고 살았다. 갖고 싶은 것이 생기면 무조건 사야 했고 못 사게 되면 엄마에게 투정을 부렸다.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린다. 하루 종일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붕어빵 하나하나를 구워내는 엄마의 손을 보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철이 없었는지 비로소 알았다. 돈 한 장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그 무게를 온몸으로 처음 느꼈다. 엄마는 내게 자랑스러운 사람이다. 어떤 자리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 추운 날도 더운 날도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런 엄마의 딸로 태어난 것이 나는 진심으로 행복하다. 엄마에게 늘 하고 싶었지만 쉽게 꺼내지 못했던 말이 있다. 엄마, 나는 엄마가 조금도 부끄럽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워요. 차가운 바람 속에서 매일 고생하시는 거 다 알아요. 그동안 철없이 굴어서 미안해요. 이제는 더 든든하고 다정한 딸로 엄마 곁에 있을게요. 사랑해요, 엄마.